우리 이제 1단원 내용 끝나고 2단원의 별의 거리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요거서는 61페이지 내용입니다.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저희가 중학교 때 이 연주 시차의 개념으로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아마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지 이게? 기억난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연주 시차는 왜 발생한다? 그렇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해서.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시차의 반을 뭐라 하죠? 연주 시차라 하자. 그래서 이 지구 또는 태양으로부터 이 천체까지의 거리, 얘가 이렇게 가깝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멀리 있다면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나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거의 똑같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연주 시차를 이용해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요거부터 설명하면 얘는 Cosmic Distance Ladder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이제 나와. 이제 우주에서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사다리 모양처럼 나타냈다 해가지고 Cosmic Distance Ladder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에 교과서에는 큼리 피셔 관계는 없지만 나머지는 싹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사실 다 배운다 생각하면 되겠고, 이 내용이 교과서에 사실은 실질적이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얘는 이 지구의 전파망원경에서 이 예를 들면 내 행성과 같이 태양의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 빛을 이렇게 방출하면, 즉 태양 빛을 반사해서 어떤 전파를 전자기파를 쏘겠지. 이때 전파망원경이 그 파를 가지고 이제 수신하면서 이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임의로 이 전파망원경이나 어떤 장비에서 어떤 천체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쏴.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레이더 방식이 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보자면 이런 방식인 거지. 레이더 레인징.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펄스를 쏘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주 시차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보자. 그 다음 여기 밀키웨이가 우리 은하지.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은 그런 주계열 맞추기라는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별들 특히 이제 성단 같은 곳에는 다양한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 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이 있어. 그 주 계열성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질량 또는 어떤 표면도를 가지면 어느 밝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일반화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절대적인 밝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찰칵 촬영을 하면 겉보기 밝기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겉보기 밝기와 절대 밝기,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리가 다르면 당연히 겉보기 등급이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서 겉보기 등급이 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주계열 라인과 그 다음 어떤 성단을 촬영했을 때 나타나는 주계열 라인의 그 등급 차이, 이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가까운 외부 은하의 경우는 이제 맥동 변광성의 주기 강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 다다음 시간인가 어쨌든 이번 학기에 이 내용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 슈퍼노바 1A 타입의 슈퍼노바도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는 중요한 천체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죠. 얘는 나선 은하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도플러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너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허블 법칙에 대해서도 이 학기 내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 있는 거 방금 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주 시차 자세히 다뤄볼 거고, 초신성 원의 이 내용 다뤄볼 거야. 우리 교과서 61페이지부터 61, 62, 63, 64 사실 요 내용 요거 4페이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많지는 않으니까 이번 교시는 요 두 개 배워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 건물은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그 크기를 비교해서 거리를 판단한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크기를 재기 어려운
그런 물체의 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면은 뭔가 같은 크기의 물체여도 작게 보일 거잖아. 그리고 밝기도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같은 밝기지만 어떻게 돼? 거리가 멀면 밝기가 어두워지지.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 너무 멀리 있는 천체들은 사실 우리가 크기를 잰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그냥 점으로 찍힐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이렇게 점들로 보이게 되지. 그리고 그 멀리 있는 별들이 우리 지구로 들어오면서 이제 막 산란이나 소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빛의 번짐도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광원, 광원의 크기가 없는 점과 같이 보인다는 의미인데 너무 멀어서 별들은 점광원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별의 크기를 이렇게 잰다. 이런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소개를 할게요. 요 두 사람 한번 봐봐. 누가 더 커 보여? 똑같아 보여? 이 사람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 착시적으로 맞지?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이게 사실 키가 비슷한. 이거는 약간 좀 거리와 관련된 착시 현상,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런 이미지 GIF 짤 나오길래 한번 넣어봤어. 과학관이나 가면 이런 거 있잖아. 공간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맞지? 한 번은 혹시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 시차, 연주 시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차는 영어로 parallax라고 해. 이 관측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어떤 물체가 배경에 대해서 겉보기 위치를 다르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시차라고 얘기해. 즉 기하학적, 공간에서 기하학적인 어떤 원근 효과라고 보면 되겠지. 저 사람 누굴까? 모나리자 그림인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두 눈 가지고 실험을 한번 간단히 해보자. 자, 연주 시차라는 것은 이 시차를 지구와 태양 사이 관계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어떤 별을 볼 때, 같은 별을 볼 때 생기는 이제 최대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얘기를 해. 이때 아무래도 별들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연주 시차의 크기가 되게 작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각도에서 말하는 1도, 1도 이런 개념보다 더 작은 도, 분, 초의 개념을 써. 1도를 60등분하면 어떤 개념이 된다? 1분이 된다. 그리고 1분을 60등분하면 초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1도는 3600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도는 60분, 그리고 60분은 3600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실제 나중에 별들의 연주 시차가 몇 초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리고 오른손에 검지손가락을 한번 꺼내봐. 그래, 준비물 잘 챙겨왔지? 그래서 너희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네가 한 대략 성인 기준은 한 7cm 내외 정도 된대. 그래서 두 눈이 우리 지구의 공전에서 양끝이라고 생각하고, 즉 이 두 눈을 연주 시차를 측정할 때 여기 두 눈이라 생각을 하고 요 사이의 거리가 이제 약 7, 8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한 3, 4cm 정도 생각하죠. 그리고 가까운 별을 우리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끝 손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너희들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에 손을 올리고 이 손끝을 가까이 한번 대봐봐. 내 눈은 한 10cm 정도 되고 왼쪽 오른쪽 눈을 깜빡깜빡 윙크해봐. 이 화면에서. 그럼 어떤 친구는 여기 왔다 갔다, 내 손가락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뭐 여기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럴 거야. 맞지? 지금의 위치를 잘 기억해둬봐. 자,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을 더 멀리 해봐. 최대한 뻗어. 그리고 또 다시 왼쪽 오른쪽 윙크 왔다 갔다 해봐. 윙크 잘 안 되는 친구는 이렇게 해보고. 자, 그러니까 어때? 멀리 하니까 요 배경에 대해서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어때졌어? 작아졌지. 우리는 이 시차의 개념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손 여기 올려볼게. 그리고 선생님 두 눈이 지구라고 해보자. 지구의 양끝 공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손끝에 각도를 올리는 거야. 각도기를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이 정도 거리에서는
각도가 여기랑 여기 찍혀.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각도기를 가지고 여기서 재는 거야. 이 각도 이렇게. 여기서 이 각도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가 뭐가 되겠다? 시차가 되는 거야. 근데 더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손가락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재고 여기서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럼 요 사이 각도를 이렇게 재는 거지. 근데 그 시차가 이 손끝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시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내용까지 너희가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를 주로 광면 또는 파색 단위로 표현해. 사실 파색이라는 단위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 그런데 이 파색이라는 것이 뭐냐? 천문학자들이 임의로 정의를 한 거야. 어떻게? 연주 시차가 딱 몇일 때? 1초일 때. 그때의 거리를 우리 1파색이라고 하자. 그러면 1파색의 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올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정답부터 얘기를 하면 1파색은 약 3.26 광년이 되고 1파색은 약 20만 6,265 AU가 돼. 이때 1AU라는 개념이 astronomy unit이라고 천문 단위,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평균 공전궤도 반반지름을 우리는 1AU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면 어떻게 했어? 1파색이 이거라는데 여기 20만 6,265에 얘를 곱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얘랑 약 3.086 곱하기 10의 16승 미터 정도 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크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요 관계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 거야. 구해 볼 거야. 자, 그 전에 우리는 각도법과 호도법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러한 모양을 뭐라 하지? 부채꼴이라 하잖아. 이 부채꼴에 요 피자 빵 부분과 같이 생긴 요 라인을 뭐라 하지? 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호와 각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호도법이. 그래서 이러한 부채꼴에서 우리는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세타, 그리고 이때 세타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도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뭐냐? 바로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지는 그런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 그 각도가 대략 몇 도다? 57.3도가 되는 거야. 우리 흔히 파이는 몇 도야? 물어보면 뭐라 답해? 180도라고 하지. 이 파이는 360도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파이에서 파이는 3.14 정도라고 알고 있어. 그럼 이 파이는 6.28인데요? 6.28은 360도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뭔가 단위의 환산이 필요하잖아. 그 과정에서 이 라디안이라는 1라디안이 57.3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의 라디안을 이제 처리해주면 360도가 되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하고 얘가 3.14 대입해주면 약 57.3도, 여기다가 곱하기 60 해주면 분의 단위, 요런 개념.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면 초의 개념이 206265 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206265 AU라고 하는 것이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 즉 1라디안이 20만 6265 초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1초는 20만 6265 라디안이다.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우리 지구와 태양 그리고 알고자 하는 천체까지의 거리, 이 위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우주시차의 공식을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보였었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 이 세타가 연주시차인데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D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D를 알고 싶으니까 D는 탄젠트 세타분의 A, 즉 A가 1AU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만약 세타가 굉장히 작아, 실제로 별이 이만큼 훨씬 멀리 있으면은
세타가 너무 작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탄젠트 세타를 세타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혹시 탄젠트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그래 뭐 손을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그리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맞나? 근데 여기서 세타가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으면 여기 줌인 해보자. 줌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돼. y는 x꼴로 나타나. 요 안에 들어가고 거의 y는 x꼴에 직선 그래프야.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y는 x라는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대신에 세타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나? y는 탄젠트 세타를 y는 세타라는 근사할 수 있다. 근사하지.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세타라고 하는 그 라디안의 단위를 초라는 단위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206,265라는 저 값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세타를 측정하면은 막 초 단위가 나와. 그래서 세타를 초 단위로 입력할 때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자? 얘를 파색이라고 정의하자. 오케이?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천체의 연주 시차를 측정했더니 1초가 딱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1초일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아까 D는 요거까지는 우리 했었겠지. 이때 세타 라디안 요 각도에 1초를 넣고 싶어. 그럼 1초가 어떻게 된댔어? 저 206,265분의 1 라디안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얘가 분자로 슉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때 라디안은 사실상 무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같이 합쳐지면 그냥 AU 단위로 처리된 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연주 시차가 1초임을 대입하면 이 거리는 몇 파섹이 나오게 된다? 1파섹이 나오게 된다. 그럼 질문. 어떤 천체의 연주 시차를 측정해 봤더니 0.1초가 나왔어. 그러면 거리는 몇일까? 10파섹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연주 시차가 0.01초 나왔다 하면 거리는 100파섹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여기 숫자만 대입하면 이렇게 역으로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했겠지만 그 단위가 저렇게 환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61페이지에 있는 연주 시차 관련된 개념은 이제 끝났는데 62페이지에 이 연주 시차와 관련된 어떤 과학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해. 이 천문학에서 시차라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지동설과 천동설이 대립이 있던 16세기 이후야. 그때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시차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지동설은 어떤 개념이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즉 땅이 돈다라는 개념이잖아. 자전 공전 이런 개념이 있는 가설이 지동설이야. 천동설은 지구는 자전 공전도 하지 않고 우주의 중심이며 하늘에만 돈다는 가설인 거야. 그러면 천동설이 맞다면 시차가 없어야 되고 지동설이 맞다면 시차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차를 찾자. 그러면 누가 맞는지 알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시차를 열심히 찾았어. 특히 이 케플러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되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시차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대. 왜냐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이 맨눈으로 연주시차를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대. 막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봐도 뭔가 망원경이라고 할 만큼 좋은 성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연주시차가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 실제로 티코 브라헤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 분명히 천동설, 지동설 중에서 시차만 나오면 이 태양이 중심이고 우주가 공전하는 이 지동설을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시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거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지구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그런 절충설이라고 하는 수정 지구 중심설을 얘기했어. 얘가 천동설, 얘가 지동설, 얘가 절충설이거든.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이 실제로 있었다. 고민했던 거야.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838년 베셀이라는 학자가 최초로 100조짜리에 있는 61번 별에서 연주 시차를 발견했대.
그 연주 시차가 몇으로 측정됐다? 0.314초 정도로. 이 그림에는 이제 시차가 0.62초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초도 채 안 되는 거야. 1초도. 1초가 아까 전에 1도에 3600분의 1이라 했잖아. 우리 각도기에서 1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얘를 3600분의 1등분 해가지고 나온 각도보다 더 작은 각도를 측정해야 돼.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 그래서 측정을 했대. 이 당시에 거의 2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연주 시차와 그 거리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100주차 61분 만의 거리가 이 당시에 약 3.2파섹 정도로 측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최근 훨씬 더 관측 장비가 우수해졌으니 최근 관측 데이터를 보면 이 연주 시차가 약 287m초, 즉 여기에 1000분의 1 곱하면 0.287이지 0.287초 정도로 나왔다는 거야. 물론 0.314초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한 거리에 있다. 그래서 얘를 환산하면은 약 11방면 그 정도 나온 거예요. 3.45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꽤 비슷하게 거리를 맞췄다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62페이지 위에 있는 베셀이라는 학자의 어떤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는 거리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 내용은 너희들 알고 있을 거야. 별의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 100배. 근데 그게 그 등차의 개념이 아닌 등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적으로. 그래서 별의 등급이 1등급 증가하면 밝기는 어떻게 된다? 100의 5분의 1승 배씩 감소한다. 이게 약 몇일까? 2.5 정도가 돼. 그래서 2.5를 5번 곱하면 약 100 정도가 나오는 거지. 물론 2.5를 정확히 5제곱하면 100이 안 나와. 그 말은 얘를 5분의 1승, 100을 5분의 1승 한다고 해서 정확히 2.5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별 두 개를 한번 가져와보자. 이때 1번 별이 겉보기 등급이 1번 별의 겉보기 등급이 스몰 m1 그리고 2번 별의 겉보기 등급을 스몰 m2라고 하고 그 두 별의 밝기를 각각 f1, f2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1번 별의 겉보기 등급이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별의 겉보기 등급이 0이라고 하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밝기가 어때? 큰 거잖아. 그러면 1번 별, 2번 별 누가 더 밝은 거야? 2번 별이 밝지. 그리고 여기 1, 0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약 2.5가 나와. 그러면 F2가 F1의 몇 배 더 밝다? 2.5배 더 밝다. 즉 이렇게 나올 때 2번 별이 더 밝은 거지. 그리고 이 식에서 양변에 뭘 취할까?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그 과정은 너희가 수학 시간에 배우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 선생님이 1번이라고 적어놨어. 뒤에서 뭔가 또 식을 바꿀 생각인가 봐. 그렇지? 자, 그래서 저 식이 바로 포그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 저 명칭은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자. 겉보기 등급은 별의 거리가 어떤지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지상에서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별의 겉보기 밝기를 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절대 등급은 이렇게 거리가 다양한 별들을 기준에 해당하는 10파섹으로 옮겨놨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야. 이때 밝기를 등급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선, 모든 거리가 다른 전체들을 다 하나의 기준선에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절대적인 밝기, 즉 광도를 비교할 때 이용된다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딱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식을 포그슨 공식을 한번 바꿔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섹에 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등급이야. 그래서 천체의 밝기는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번에는 별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어느 별이 10파섹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의 밝기를 우리 F 그리고 아래 첨자에 10파섹이라고 적어보자. 그리고 거리 R에 있을 때의 밝기를 FR이라고 한번 정의해보자. 그리고 별의 고유한 광도를 L이라고 하고 절대 등급을 라지 M, 돋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사실 여기 M1, 여기 스몰 M2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위치가 몇 파색에 있다? 10파색.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0파색에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이 곧 뭐가 된다? 절대 등급이 된다. 그래서 라지 M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파색에 있을 때 그 밝기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굳이 우리가 거리 R에 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을 아래 숫자 R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 왜냐면은 다른 게 없으니까 얘를 라지 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른쪽 아래에서 얘기했듯이 이 거리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이 밝기는 그 플럭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거리를 10파색이니까 분모에 10 넣어가지고 제곱시켜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때 거리는 R에 있으니까 이게 10파색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어쨌든 이 거리에 있으면은 그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요 역제곱에 비례하니까 R 제곱이라고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얘가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분자로 가겠지. 그리고 여기 얘가 결국 10분의 R 전체 제곱이니까 이 2가 앞으로 슝 가서, 그리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이제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지. 로그 식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스몰 m 빼기 라지 m, 즉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어떤 의미의 별 하나에 대해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어떻게 표현된다? 5로그 r 빼기 5로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식에서 우리가 스몰 m 빼기 라지 m, 얘를 뭐라고 하자? 거리 지수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딱 10파색이다. 이때 R에 다니는 파색이어야 돼. 그래서 R에 10파색을 넣으면은 5로그 10은 5잖아. 빼기 5 하면은 0이 되니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그리고 만약 거리가 10파색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거리가 만약 10파색보다 작다 하면 이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그슨 공식과 거리지수 공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온 저 광도의 개념과 플럭스의 개념을 좀 소개를 할게. 자, 이것을 복사 법칙과 관련된 실패판 벌침한 법칙으로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흑체가, 이때 흑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물체에 에너지가 딱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흑체가 다 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리고 흡수한 에너지를 이 안에서 잘 나눠가지고 모든 표면적에 균일하게 방출을 시키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는 흑체라고 얘기해요. 흑체의 반대말은 뭘까? 백체야. 이 백체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그냥 다 반사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에너지가 이게 뭔가 물질에 대해서 통과하거나 이럴 때, 다가갈 때 처리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흡수, 반사, 투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투과라는 개념은 없고, 흡수가 100이고 반사가 0인 것은 흑체. 그 다음에 흡수가 0이고 반사가 100%인 것을 우리는 백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흑체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다. 이러한 흑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플럭스, 이 F 플럭스가 무엇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럭스는 T 4제곱 비례하고, 이때 플럭스의 단위는 시간당,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런 단위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비례하니까 다른 변수는 없어서 비례상수를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써. 이 시그마를 뭐라고 부를까? 실택한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다. 그것을 실택한 볼츠만 법칙이라고 한다. 요 식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궁금하지 않고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시간당 에너지를 알고 싶어. 그 개념이 바로 뭐다? 별의 광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광이 빛광자야. 미칠 광자가 아니야. 미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밝은가, 루미너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L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 별의 광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플럭스의 개념이 시간당 면적당이다. 그러면
이 플럭스에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 흑체의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천체는 일반적으로 9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4파이 r 제곱이라는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즉 이 플럭스에다가 표면적을 곱하면 결국 광도의 개념이 되지. 그러면 단위가 이 미터 제곱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줄 퍼세컨드, 즉 와트의 개념이 결국 광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태양의 광도가 3.8 곱하기 10의 26승 같은가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별의 광도에 대한 개념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 자, 그렇게 교과서 62페이지의 내용까지 한번 좀 마무리를 해봤어. 이번에는 교과서 63페이지 새로운 소단원의 별의 측정 방법의 비교에 대해서 별의 측정 방법.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두 가지야. 바로 연주 시차와 그다음 거리 지수. 그 중에서 연주 시차 관련된 개념을 실제 위성을 띄운 것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더 추가하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봐. 얘는 이제 스토리야, 스토리. 그래서 연주 시차를 이용한 방법이 그래도 정확성이 뛰어나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체의 거리를 알 수 있어. 과거에는 이 연주 시차 방법으로 100파섹 정도의 천체만 적용될 수 있었는데 이 가이아라는 그런 우주 망원경이 이제 띄워지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즉 거의 은하 중심 범위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된대. 우리 태양과 은하 중심 사이, 우리 은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약 8.5kps이거든. 그리고 지금 이 태양의 최대 측정의 태양이 이 가이아라는 위성의 최대 측정 한계가 약 10kpsec, 즉 10,000파섹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네, 우리 책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과거는 그럼 어땠냐? 이건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1989년 유럽 우주기구 ESA라고 하는 기관에서 히파르코스라는 걸 발사했어. 얘 히파르코스라는 이름으로 위성을 붙인 이유가 이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최초로 별들의 위치를 표시했거든. 히파르코스라는 학자가. 그래서 이 히파르코스라는 위성은 4년 동안 10만 개 이상의 별의 시차를 측정했고 거의 1600광년 떨어진 별의 시차까지도 측정할 수 있었대. 그 성능이 0.001초, 즉 1밀리초만큼의 그 각도 차이도 구분을 해주는 그런 분해능이라고 하거든. 그 픽셀과 픽셀을 잘 구분해주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얘기해. 그 위성 망원경의 성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후에 2013년 마찬가지로 ESA에서 더 정확한 시차 측정을 위해서 가이아라는 인공위성을 띄웠어.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가이아는 히파르코스는 지구 주위를 공전했는데 이 가이아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 얘가 라그랑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라그랑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해.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가이아는 10 마이크로 각초, 그러니까 여기서 0.00001초까지 요까지도 이제 분해할 만큼 더 성능이 뛰어난 이제 위성을 날립니다. 그래서 많은 파생 이런 것까지도 관측이 가능하다. 어쨌든 이렇게 가이아 위성에 관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 QR코드가 있거든. 이 QR코드 찍으면 ESA 홈페이지로 들어가. 그래서 가이아의 관측 성과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슬라이드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이게 그 QR코드 찍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가이아라는 이 위성은 2013년 12월 19일 날 런치해서 2014년 7월 27일 날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거의 얼마 안 됐지? 2025년 1월 15일이래. 올해 그 일을 끝냈대. 과학 관측을 끝을 냈대. 그래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냐? 3 트릴리언, 3조 이상의 관측을 했고 어떤 별의 20억 개의 별에 대해서 3조 번 이상의 관측을 실시했대. 그리고 우리 은하에 이제 전반적으로 막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천체 대상들을 이렇게 관측을 했대. 그리고 얘네들의 운동과 그다음에 광도,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 구성 원소 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
매핑을 했대. 지도를 그린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지. 이게 화소가 어느 정도 되냐? 빌리언이 10억이거든. 그래서 10억 화소의 그 성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카메라 하면 요즘 뭐 좋은 거는 뭐 1억 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뭐 100배 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얘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카메라. 그리고 얘는 10m 정도 되는 선쉴드, 태양 이제 막아주고 차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5개 이상의 별들을 대상을 관측했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저 멀리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촬영한 데이터를 우리 지구에서 받아줘야 될 거잖아. 그치? 즉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돼. 근데 너무 멀리 보내버리면 무선 통신이 시소를 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최대한 지구와 좀 가까우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지점에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 이 발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얘가 촬영한 데이터를 지금까지 3번 보냈대. 2016년 한 번, 2020년 한 번, 2022년에 한 번. 그리고 2026년 중순에 4번째 데이터를 받을 거고 2030년에 5번째로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얘가 촬영한 이때까지 올해 1월 15일까지 촬영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만큼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용량도 어마어마해.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거의 뒤에 있나? 500테라바이트였나? 어마어마한 그 양의 데이터를 여기 있네. 지금 5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4번째 데이터에서 쭉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압축시켜서 142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수신되었대요. 이게 가이아의 관측 성과 이미지거든. 그래서 이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었어. 거의 5만 시간 이상 심으로 해. 되게 모자같이 생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 중력과 위성의 원심력의 상승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지점을 우리는 라그랑지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너희들이 뭔가 항공우주공학이나 어떤 천체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싶어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 뒤에 혹시 불 좀 꺼줄 수 있을까? 밖에 오른쪽에 있거든. 땡큐. 그래서 여기 보면 총 라그랑지 점은 이체를 기준으로, 이체는 2개의 천체야. 2개의 천체를 기준으로 5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보면 L1, L2, L3, L4, L5 이렇게 5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이때 이 라그랑지 점은 결국 이 공간이 휘어 있는 거 보이지? 이 공간이 휘어 있는 것을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타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평평한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공을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 쭉 경사점에 빨려 들어가겠지. 근데 딱 여기에서 제일 끝 지점 여기에 두면 어떨까? 좀 안정적이겠지. 우리가 어떤 함수 했을 때 미분해서 여기 되면 요 지점이잖아. 그래서 여기 딱 세워두면 여기 딱 세워두면 이제 평행을 이루는 거잖아. 그렇지? 공을 세워두면 그런 개념이야. 이때 1, 2, 3에 해당하는 태양과 어떤 천체 사이, 태양이라고 하면 되겠지 우선은. 태양과 지구 뭐 그 사이 1, 2, 3 요 라인은 사실 조금 평형점이지만 한번 톡 치면 떼구르르 굴러가 버리는 불완전 평형점이야. 그리고 4, 5는 상대적으로 좀 여기에 넓어. 이렇게. 그래서 L4와 L5는 조금 위치가 벗어나도 원래 있던 평형점으로 되도록 완전 평형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질량이 제일 큰 두 천체는 바로 태양과 목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태양계에서 태양과 목성이라는 두 천체의 이 질량 그리고 라그랑지점을 포인팅해 보면은 바로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소행성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 목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 소행성대가 2개가 있어.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L4, L5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소행성군이 우리 지구를 포함한 근처 행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지구와 태양 사이 있는 이 L1 포인트는 그 천체의 중력 평형점이면서 별의 진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얘가 만약 태양, 지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 이런 천체의 관계라면 이 L1 포인트 사이로 물질이 유입 이동돼.
자, 얘들아 한번 상상해보자. 이렇게 중력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물을 꼴꼴꼴꼴꼴 붓는다 생각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먼저 차겠지. 여기 물 다 차고 그 다음에 여기 꽉 차면 이제 더 물을 부을 때 어디로 이동하겠어? 여기 차는 물이? 이리로 계속 찰까? 어떻게 돼? 요 L1 포인트 사이로 이렇게 이동하지. 그래서 요 L1 포인트에서 이제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그 다음에 L4, L5는 외부 천체가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는 점으로 소행성이 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다? 저 L2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가이아 위성도 그렇고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들어봤지? 그 우주 망원경도 지금 다 L2 포인트 쪽에 있거든. 왜? 지구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바깥쪽 방향을 볼 때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관측할 때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L2로 지금 많은 관측 위성들, 우주 망원경들을 보냈다. 그리고 여기 보면 L2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좀 할게. 자, 여기 있는 영상은 이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L2로 간 이유 이런 것에 대한 소개한 영상이니 각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해. 쌤이 링크는 팀즈에 올려뒀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강의자를 넣어놓을 테니 한번 참고하고 요거 여기서도 보면 매핑하는 과정을 가이아 위성이 얘가 이제 During its 돌면서 lifetime, 이렇게 Gaia made 촬영을 3 trillion observations of 2 billion 그러면서 이런 stars and 과정에서 other 매핑한다고 얘기를 objects, 해. 짜잔. giving us the best insight yet of what our home. 그런 식으로. 이 영상도 관심 있으면 선생님 링크 걸어뒀으니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은 선생님이 퀴즈이자 뭐 미션인데 혹시 이런 항공우주공학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라그랑지 2 포인트 여기로 지금 뭔가 위성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라는 이체의 관계 속에서 이 L2 포인트라는 요 지점의 위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를 관심 있으면 한번 구해봐봐.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뭐 x라 두고 지구와 L2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뭐 r이라 두고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 ms로 두고 지구의 질량 m이라고 두고 그리고 L2 포인트와 지구는 같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거든. 같은 각속도로. 그래서 이 두 포인트가 공전하는 그 각속도를 뭐 오메가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임의로 정의를 해서 이 L2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봐봐. 자, 그리고 이 수식의 유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숙제를 들었을 때 왜 좀 하고 싶었는지 제출을 한다면 왜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사 수학적으로 어떤 근사를 한번 또 써봤고 어떤 것을 좀 스스로 공부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해보면서 좀 어땠는지 그런 이제 활동 소감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 팀즈 채팅으로 보내주면 되겠어. 파일로도 좋고 노트에 적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줘도 좋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은 거리 측정 방법에 비유해. 이제 불 좀 켜줘도 되겠다. 그래서 연두시차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우리 은하내의 별의 거리를 알 수 있는데 거리 지수를 이용하면 외부 은하까지 멀리 있는 천체까지도 알 수 있어. 이때 천체의 절대 등급을 알고 있으면 이제 거리 지수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지. 왜? 거리 지수 공식에는 사실 변수가 3개 있어. 우리는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뭘 알아야 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아야 돼. 근데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촬영을 하면 돼. 관측자. 근데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절대 등급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는 천체들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초신성 중에서 타입 1A형 초신성이 있어.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되게 신기한데 얘가 지금 적색 거성이고 얘가 백색 외성이야. 아까 물질의 이동이 라그랑지 1 포인트로 이동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 중력 사이는 여기 있는 L1 포인트 여기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 백색 외성이 얘를 잡아먹는다, 섭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되면 얘의 질량이 백색 외성의 질량이 점점 커지면서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4배가 돼. 이 질량 한 찬가스가 한 개 질량이라는데 이 질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잡아먹으면서 중심 온도가 막 높아져.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도 해버려.
그러다가 철까지 딱 만들잖아. 그러면은 얘가 그때가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4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을 잡을 수가 없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나 핵융합 못하겠다 움츠러들면서 움츠러들다가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철 핵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펑 하고 터져버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뭐야? 질량이잖아. 그래서 이런 초신성 1A형 애들이 폭발을 하면 딱 이 질량이 됐을 때 폭발을 해버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밝기가 딱 마이너스 19.5등급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터진다 하고 펑 터질 때 그 피크 값의 절대 등급이 즉 고유한 밝기가 마이너스 19.5등급으로 찍힌다. 그래서 이 초신성 1A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스탠다드 핸들 표준 촛불이라고 얘기를 해. 얘의 별칭이야. 그만큼 천문학 연구에 있어 거리의 측정에 있어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백색외성 즉 초신성 1A 얘네들의 절대 강도는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이 천체들로부터 비교적 정확히 알려져 있어. 그래서 광도를 비교해가지고 거리를 알아내기 수월하지. 이때 초신성은 폭발 시 엄청난 밝기를 내기 때문에 무려 50억 광년 정도의 거리까지도 측정이 가능해. 하지만 이러한 초신성 1A 폭발이 막 일어나는 우주에서 아니야, 자주 일어나지 않아.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아. 대표적인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저기 베텔게우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베텔게우스가 만약 이런 초신성 폭발의 과정으로 크게 펑 터져버리잖아. 걔는 이 과정은 아니야. 어쨌든 터져버리면 적색 초고성인데 걔가 만약 터져버리면 그 밝기가 보름달 밝기로 계속 하늘에 이제 떠 있을 만큼 엄청 밝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별의 중심에서는 다양한 원소 핵융합이 일어날 텐데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가능해져. 여기서 철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거의 광속에 가까울 만큼 빠른 속도로 팡 하고 터져버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원소들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핵융합이 생기겠지.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뭘 넣은 것 같아? 에스파의 슈퍼노바 표지, 앨범 표지를 넣었어.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우주로부터 왔잖아. 그 우주로부터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이 가사를 곱씹어 보면은 이제 우린 어디서 왔나 오에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고, 그래서 우리 내재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만큼 큰 잠재력, 포텐셜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이 가사에 조금 녹아 있어.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면 그런 의미를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표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슈퍼노바 노래를 좀 틀어놓을게. 한번 감상해봐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 됐다.